네, 2019년 구스테이지 1년을 함께 했는데요. 이제 1년을 돌아보는 시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각 분야에서 정말 그 현장을 열심히 뛰셨던 우리 평론가들과 함께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극계 만나보도록 할 텐데 우리 남지수 선생님 이야기해 주시죠. 2019년 연극계에 너무나 많은 현상과 일들이 있어서 무엇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중에 저에게 가장 강렬하게 다가온 현상은 무엇보다 젊은 창작자들의 힘과 역동성이 그야말로 돋보였던 한 해였는데 그 젊은 창작자들이 이전과는 달리 좀 더 현실이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성찰, 좀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장착한 작품들을 보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특별히 좀 주목됐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극계의 담론을 좀 풍성하게 했던 그 구체적인 공연 사례들을 떠올려 보니까 뭐 여성, 퀴어, 난민, 젠더, 노동, 장애, 위계, 적폐, 분단 등등 굉장히 다양한 현실의 어떤 문제의식을 가진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던 한 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이제 출판됐던 구스테이지의 리뷰들을 좀 돌아보니까요. 그러한 면면들이 많이 좀 담겨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구스테이지에서는 그 역사의 희생자들, 그 역사의 그 이면 아래서 발화되지 못한 역사로 남겨져 있었던 존재들을 조명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스테이지 리뷰해 보니 그 막다른 곳의 궁전, 불꽃, 고독한 목욕, 공주들, 그을린 사랑 등등의 작품들의 리뷰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좀 발견되는 작품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구스테이지에 아직은 제가 소개를 못했어요. 최근에 봤던 공연들이어서 안타깝게 소개를 못했던 작품들 중에 이게 마지막이야라는 작품이 올해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이제 베스트 3 작품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인정투쟁 예술가편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엊그제 발표가 됐었어요. 동아연극상의 신인 연출가로 이연주 연출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이제 이연주 연출의 작품이고 재밌는 게 이게 마지막이야라는 작품은 이연주 연출이 쓰고 이양구 연출이 이제 연출을 맡았던 작품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연말 근래에 공연됐던 작품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남았던 이 두 작품인데 이게 마지막이야라는 작품은 그 쌍용 자동차나 파인텍 굴뚝 위에 올라가서 이제 농성을 했던 그 노동자들에 관련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노동자를 조명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굴뚝 위에서 내려와서 그들의 가족들의 삶이 얼마나 이제 비참하고 어떻게 황폐화되었고 무너져 내렸는지를 이제 그린 그런 이야기였는데 굉장히 재밌게 본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정투쟁 예술가 편이라는 작품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건 이제 장애인 배우들이 나온 작품이었어요. 67명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장애인 배우들이 나와서 자신이 예술가인데 연극인인데 연극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그 투쟁 내지는 혁명적인 성찰을 좀 보여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 역시도 그 앞서 이야기했던 현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고민과 성찰을 토대로 한 작품이었다라는 점에서 특별히 지금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남아있는 작품 중에 하나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연극계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 이 정도 소개로 마치겠습니다. 네, 구스테이지의 그 연극 분야를 아주 열심히 우리 남지수 선생님이 다니셨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그 짧은 이야기는 다 담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이야기 혹시 더 생각나는 거 있으면 뒤에 또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하반기부터 우리 탁계석 선생님께서 클래식으로 합류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9월부터 이제 합류를 하셨는데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다니고 계세요.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또 그 이전 이야기까지 한번 전체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9월 달에 구스테이지를 알게 되고 상당히 충격적으로 이런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매체가 탄생했다는 것을 보고 역시
제4차 산업시대, AI 시대에 적절한 출발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클래식계 쪽에서는 가장 올해 한 해 뜨겁게 달구었던 화제는 역시 지난 3월에 예술의 전당 유인택 사장이 오시게 된 것 하나이고, 또 하반기에 10월 1일에 박형식 국립오페라 단장이 부임함으로 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말썽도 많았던 그 오페라계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그런 것이 올해 가장 괄목할 만한 그런 화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티스트로는 구스테이지를 보니까 이경선 바이올리니스트, 손여름 피아니스트, 양준모 성악가, 또 서혜경 피아니스트 이런 왕성한 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이 활발하고, 또 그다음에 여전히 백근우 선생이라든지 한동일 선생이 부산을 중심으로 또 아주 그 거장의 발걸음을 해서 관객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여전히 이제 클래식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음악가들이 생존하기가 매우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본격적인 무대에서 활동함에도 국내에 와서는 그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오페라 하우스가 제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클래식계의 가장 큰 숙제는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하느냐, 또 그 탁월한 그런 음악가들이 국내에서도 충분히 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 그렇게 해서 또 지난달에는 한국오페라협회가 발족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국립합창단은 올해 3.1절 100주년을 기념한 그런 그 칸타타도 만들고, 또 가을 11월에는 한국합창 지휘자협회가 주최하는 합창 페스티벌에 우리 창작을 의무화하는 그런 또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는 그런 것들이 이번 클래식계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작업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탁혜석 선생님께서 클래식 분야 일단 이제 전체 총괄 평가해 주셨는데요. 클래식은 아마 우리가 물론 이 짧은 이야기에 다 담을 수 없는 또 더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제 소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무용 분야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 김명 씨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부터 쭉 구스테이지를 이끌어 왔는데 뭐를 제일 먼저 얘기할까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제 개인 무용가로서 30년 인생을 이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도약을 꿈꾸신 안은미 선생님이랑 만났던 기억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북한춤으로 이제 올 초반에 공연을 시작하시고 이제 여름에 안은미래전을 여시면서 자기의 이제 30년 인생을 한번 정리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또 보여주셨어요. 의상이며 뭐 자기의 어떤 노하우들을 거기에 이제 전시를 하면서 무용과도 이런 전시가 가능하구나라는 또 다른 예술가들한테 자극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무용수들이 되게 많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용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올해 한국에 대한 무용수는 되게 많은데 안무가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세계 여러 곳에서 이제 안무가로 활약하고 있는 주제만 허용순 안무가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작업했던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젊은 안무가들 만난 중에는 이제 열흘 이상 장기 공연으로 또 관객몰이를 했던 김재덕 다크니스 품바가 굉장히 대중들한테 인기 몰이를 했었던 것들이 기억에 남고, 또 최근에 갈갈이라는 작품으로 그 한국 창작 무용에 있어서 또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장혜림 안무가가 여름에 또 국립현대무용단의 스웨덴 무용수들이랑 재해라는 작품으로 자기만의 색깔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안무가들의 행보가 또 주목이 되고, 그 외에 뭐 최명현의 사물과 인간 사이라는 작품이 또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언사이클링 댄스라는 작품으로 무대에 섰고, 또 그 외에 이름이 전혁진이라는 안무가의 아가페라는 작품이 최근에 있었고, 그 이전에 이제 우리는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라는 작품으로 또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있어서, 이런 젊은 안무가들이 자기의 어떤 개성을 가지고 또 자기 예술 세계관을 펼쳐가고 있는 모습들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새해에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무용 쪽에 새롭게 또 우리 합류하신 우리 김명현 선생님도 이제 무용 또 다른 분야를 이제 좀 많이 취재하셨죠? 예, 말씀해 주세요.
제가 7월부터 합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말하자면 저한테는 평론가로서 데뷔한 셈인데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모바일 매거진이다 보니까 조금 발빠르게 그리고 가장 시의성 있는 그런 작품들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구스테이지 덕분에 좀 뭐랄까 최근의 동향을 더 열심히 파악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공부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좋았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국 무용을 전공하고 한국 창작춤을 하고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현대무용을 하고 이랬는데 그 경계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전공자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로 굉장히 그 작업의 바운더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넓어지면서 재밌는 작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김명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본 그 장혜림 씨 안무 갈갈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좀 어떻게 이 작품을 평가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될 정도로 좋은 한국무용을 베이스로 했는데 지금 현대무용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서 작업하고 있어서 그런 좋은 작업들도 있고요. 그 김보라 씨가 안무가가 개인 컴퍼니를 운영을 하면서도 또 자기의 작품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해외 안무가들을 민간무용단에 불러서 초청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떤 작품 세계를 펼치려고 하는 그런 안무가들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게 이제 좀 눈에 띄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어떤 작품적인 성향은 어떤 작품에 대한 개념화가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스테이지에서도 다뤘던 부분인 잘 모르겠다. 근데 윤미라 선생님의 어떤 무용단이 그 창작 무보라고 해서 무보를 가져다가 작품의 어떤 소재를 쓴다든지 이것은 굉장히 유럽 무용계에서 많이 하는 작업이지 한국에서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오고 그 개념에 따라서 작품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정착되고 있고 그러면서 각 무용단이나 안무가들의 색깔이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다. 그런 성향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일단 그 전통음악 분야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1년 이 구스테이지에 사실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 1년 동안 정말 공연장을 많이 찾아다녔고 처음에는 뭐 한 2가지 정도만 이제 소개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정말 소개하고 싶은 공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1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일단 크게 이미 이제 명인으로 이름 나신 분들 뭐 인간문화재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교수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이런 분 나름대로 그 나이와 그 이제 그 격에 맞는 그런 공연들을 하고 계시고 또 중견은 중견대로 신인은 신인대로 나름 자기 역할을 다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맡은 바 입장에서 잘할 경우에 이 전체가 이렇게 발전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제 올해 일단 그 1월에 안숙선 선생님을 이제 제가 이제 신년 인사부터 시작을 해서 선생님 공연도 이제 쭉 봐왔는데 안숙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올해 특별히 선생님을 오늘날 있게 한 두 분의 선생님 그래서 두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만정 김수희 선생님 또 향사 박규희 선생님 이 두 분을 소재로 해서 이제 아주 좀 독특한 형식의 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이제 가야금 병창도 같이 하시다 보니까 그 가야금 병창을 이제 후학들과 함께 한 정말 몇십 명 되는데 그분들과 함께 굉장히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이제 공연으로서 포장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상품화 못 시키고 있구나 이런 안타까움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공명의 송경근 씨 같은 경우는 악기를 직접 훈이라는 악기가 사실은 거의 뭐 재래하게만 사용되던 악기인데 이 악기를 개량 작업도 하고 이걸 굉장히 이제 창작 음악 속에 녹여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아주 박수칠 만한 공연이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뭐 김준수 씨 이제 국악계 거의 뭐 스타죠. 저는 이제 그 폐양별이도 보고 폐양별이 말고도 이제 제가 다른 이제 그 작품에서 거기서는 정말 이렇게 그냥 뭐 동네 사람 일 이 정도의 아주 배역으로도 이제 창극단에 나왔는데
워낙에 잘하는 분이니까 동네 사람 일을 해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김준수라는 스타를 국악계에서 이제 키워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남상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이제 스타가 됐고 남상일, 박예리 씨 활동도 아주 두드러졌고요. 그 외에도 뭐 이지영이라는 그 가야금 연주가 이분의 역할은 뭐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이분뿐만이 아니라 아주 공교롭게도 저희가 구스테이지에서 그 사물놀이의 원년 멤버이신 김덕수, 최종실, 이광수 이분을 저희가 10월, 11월, 12월에 이렇게 차례로 소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어떤 각자 하나의 어떤 그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를 하나씩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비롯된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길러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청년 시절에 만들었던 사물놀이라는 그 장르 자체가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 한국 음악에서는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그런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시간이었고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개인들은 잘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개인들이 공연 한번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단 경제적인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관객 동원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도 개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가장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국립단체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사실 이제 국립공연을 아무래도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인데 물론 좋은 공연도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아쉽고 정말 우리 세금을 저렇게 써야 되나 막 속상하기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최근에 이제 국립창극단이라든가 또 뭐 국립국악무용단 또 국립국악관이라든가 예술감독들이 이제 바뀌는 그런 해였는데 사실 감독님이 하나 바뀐다라는 게 뭐 대단한 뉴스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대단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감독을 이제 선임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무엇일까? 이게 어떤 그 인맥이나 이런 거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국악계 또는 예술계를 이끌어가는 적합한 인물인가를 보는 척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많은 공연들이 있었고 개인 공연으로도 뭐 정말 다 훌륭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 구스테이지 취재를 하면서 처음에는 막 이제 공연을 보고 안 좋은 걸 막 제가 이제 지적을 했어요. 이것도 안 돼 있다, 저것도 안 돼 있다. 근데 사실 또 보러 가면 그게 또 안 돼 있으면은 이제 정말 입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욕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제 오히려 칭찬하는 이걸로 저는 사실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고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소개하는 걸로 이제 저는 컨셉을 잡았는데 그런 것들이 참 아쉽기도 하고. 물론 이제 평론가라면 이제 지적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평론 지적질을 했을 때 정말 지적 질일로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뛰어난 그런 지적을 한다고 장담은 못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서로 조심스러운 거고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돼 있구나 그래서 많은 안타까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두서없이 좀 많이 이제 다니기는 했어요. 일단 최대한 알리자. 이런 공연들이 정말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정말 11월에는 매일 공연장을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제 1, 2월에는 공연이 없는데 제가 12월 공연만 갖고선도 1월, 2월을 다 소개할 수 있을 만큼 풍부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도 많은데 이게 이제 양적으로 좋은 게 질적으로까지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충 이렇게 분야별로 이제 사실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장성훈 씨 같은 경우는 이 전체를 이제 종합하는 축제면 축제 뭐 모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에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원래는 제가 이제 제 전공이 있었지만 제가 의정부 음악 축제에 있다 보니까 있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보는 눈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에 이제 좀 더 빠지게 됐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 시대가 이제 원하는 그 예술 자체도 어떻게 보면 융복합적인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됐고, 그러니까 하나의 장르에 이렇게 포커스를 잡는 것도 있지만 서로 공생하는, 같이 가는 이러한 그 좀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축제로 이제 제일 먼저 구스테이지 오면서 썼던 거는 제가 속해 있는 캐나다 아트 네트워킹 쪽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시나르라는 그 국제 아트 마켓입니다. 그래서 작년 딱 요맘때니까 11월 달에 저희가 그 아트 마켓을 열었는데
고맙게도 이제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연이 3개가 이제 소개가 됐었어요. 그때 소개됐던 게 구루잠의 스냅스라는 것과 그다음에 유경아 선생님의 이도의 작품이었고, 또 하나는 그 성북동 비둘기의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해외에 저희 작품들을 이제 알리는 그런 그 장소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해외 그 바이어들이 보면서 한국이라는 곳이 참 다양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많은 국제 교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축제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스테이지 오면서 통영 국제 음악제의 그 프라이엄 라임 선생님 예술 감독과 만나면서 그때 동행이라는 그 주제로 해서 직접 통영까지 가서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보고 왔는데,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음악적인 수준도 참 높구나라는 것도 이제 느끼고 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에 열렸던 그 의정부 음악극 축제 같은 경우는 사람을 잇다라는 그 커넥팅 그 어워드라는 그 쪽으로 해서 만들어냈는데, 역시 거기서도 사람과 사람이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의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정부 음악극 축제와 또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안산도 마찬가지였고, 거리예술축제의 판로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그 거리예술 하는 그 단체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한국에 대해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그 예술 시장으로서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시즌을 바꿔서 가을로 오면서 시댄스에서는 캐나다의 마리슈나라는 그 거장이 있는데, 그 거장도 한국에 와서 앙리미슈의 작품을 보여줬어요. 그 정도로 한국의 그 예술적인 그 차원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느꼈고요. 그래서 축제라는 것을 통해 많은 것들을 느끼면서 공연에 대한 그 경계들이 많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보고 내년이 또 기대되는 그런 축제에 대한 전망이었고요. 저는 구스테이지 오면서 또 많이 했던 게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예, 인터뷰하면서 좀 많이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특히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그 열정, 그리고 또 노력, 그리고 결코 희생이 없이는 그분들이 그 자리에 못 가겠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특히 얼마 전에 했던 배정혜 선생님의 얼마 전에 그 무용 대상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걸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난 보람이 없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만큼 자기를 희생을 많이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희생이 없이는 정말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중에서 가장 또 기억났던 거는, 제가 기획을 하긴 했지만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부슈 데쿠주라는 그 아동극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35년 동안 아동극을 해왔고, 그 사람들이 만든 앞바닥을 예술의 전당에서 가족 페스티벌에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그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미래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그 공연이라는 것을 어렵다라고 해서 안 보여주는 게 아니고, 추상적이어도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 메시지로 다가가는 걸 하는 거는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라고 이제 봤는데, 얼마 전에 현대무용단에서 아동에 관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내년에는 더 저희가 발전된 그 공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내년에 또 시나르가 또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저희가 심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또 어떤 작품이 또 이렇게 소개될 건가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올해 정말 그 곳곳에서 많은 축제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축제가 그래도 일상적으로 볼 때는 많이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은데, 우리 클래식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뭐 축제 하니까 네. 제일 오래 논란이 됐던 게 국감에서부터 해비치 네. 페스티벌이 논란이 많이 됐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에 뭐 잘 해온 부분도 있고 또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개 의정부 축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원 바탕이 깔릴 때 외국의 유명 단체들이 와서
자리가 잡히면서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해가지고 아직 그렇게 완성된 축제는 별로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또 이성정 그 한문현 회장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의견을 듣고 좋은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겠다 이러니까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 또 조금 전에 그런 작품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국립오페라단이 드디어 10년 만에 창작을 못 하다가 이번에 1945라는 작품 천생연분, 임준희 작곡가의 천생연분 이후에 10년 만에 난산을 했어요. 그동안은 불임이 안 됐어요. 불임할 그게 환경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뭐 작품이 상대적으로 다 평가가 좋았고, 그래서 이제 그건 참 기대할 만하고, 또 민간 오페라단에서는 마리아 스투아르다라는 라벨라 오페라단이 공공에 떨어지지 않고 국립보다는 훨씬 더 작은 예산이지만 완성도 높게 만들었고, 또 이제 여기 지방 그 유은선 평론가도 지방을 많이 갔다 오고 그러는데 저도 목포라는 데를 우연히 한번 갔어요. 그래서 심청이라는 무용곡을 길만이라는 연출가가 하고 조정수 작곡가가 했는데 보니까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깼어요. 그 안에 심학도가 연극을 쓰는 대본을 쓰는 소설가로 변하고, 그래서 무용 장르의 변화뿐만 아니라 상당히 혁신적인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작품들도 많이 이제 완성도가 올라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지원 기관들도 실제로 가보면 많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적인 측면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하고 있고 이래서 했는데, 특히 이제 저는 인터뷰는 나영수 선생님, 우리나라 합창을 이까지 읽고 오신 두 분, 올해 이번 달에 또 이제 그 윤학원 선생님, 이렇게 해서 앞으로 거장들을 제가 자꾸 이렇게 기록하고, 또 그분들이 걸어온 삶의 예술의 자취를 이렇게 후세대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창작이 좀 이제 더 성숙해질 것 같고, 요즘 제가 이제 K 클래식을 하기 때문에 국악 쪽을 좀 많이 가요. 그래서 김성진 감독의 국악도 보고, 또 원일 예술 감독의 엊그제 또 반향이라는 작품을 봤는데 그것도 완전히 또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어서 다양하게 이런 정보 교류가 SNS를 통해서 보면서 지방도 많이 이제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네, 우리 무용 쪽에는 축제가 없었나요? 네. 무용도 좀 얘기해 주시죠. 아이고. 일단 저는 제 자신이 이제 시댄스하고 좀 인연을 많이 맺어서 서울 세계무용축제 이제 좀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올해부터는 좀 공식적으로 제가 직책을 맡아서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시댄스를 둘러싸고서 약간 프로그래밍에 뭐 문제가 있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올해는 되게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시댄스가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이제 포커스 특집이 있거든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난민이었고 올해 폭력이었는데, 제가 현장에서 이제 아티스트 톡도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 폭력이란 주제 때문에 새롭게 시댄스에 유입된 관객들이, 일반인 관객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축제들이 어떤 그런 특별한 사회적 이슈를 다룬다던가 아니면 좀 더 자기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를 취할 때 관객들이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걸 저는 조금 현장에서 느꼈고요. 이제 시댄스가 그런, 아니 물론 그러면서도 올해 이제 반대 케이브스나 이제 캐나다에서 하신 아까 말씀하신 슈이나르나 이런 굉장히 거장들이 또 함께 왔었기 때문에 올해 굉장히 풍성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국제공연예술제는 조금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 편수도 많이 줄었고 이제 화제성 있는 작업들도 많이 없었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랑 관이 운영하는 그런 차이가 아닐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들은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더 열심히 뚫고 나가고 방향을 모색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데 비해서 관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어떤 프로그램 주체나 어떤 분들이 이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이제 더 적극적으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아쉬웠고 근데 이제 안 좋았던 부분은 제가 다른 축제들도 좀 보면서 그런 어떤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제 작품들을 평가하고 해야 되는데 올드한 작품들이 계속 올라오는 현상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신작이 올라온다기보다는 잘 팔릴 것 같은 작품, 그래서 이미 해외 진출을 했는데 이제 다른 지역으로 돌리려고 또 올라오고 해서 벌써 한 3, 4년 전 작품이 되게 신작인 것처럼 올라오고 이런 경향을 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해외 진출의 루트를 더 다양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을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제가 캐나다 아트 네트워킹 쪽에 아시나르 쪽하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한국 자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 사람들이 가장 놀랬던 거는 뭐였냐면은 한국에 있는 그 축제든 아니면 공기관이든 거기 계신 수장들이 3년마다 바뀌고 2년마다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많이 놀라하세요. 예, 그래서 그러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나르 같은 경우는 1984년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물론 한 분이 지금 35년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나르가 움직이면, 그러니까 그분이 움직이면 꼭 시나르가 움직이는 것처럼 약간의 물론 그게 있긴 없진 않아요. 왜, 그러니까 알랑바레 하면은 시나르인데 왜 그 사람만 오래 하느냐라는 부분도 물론 없다라고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댄스가 그렇게 되고 잘 이루어지는 거는 해외에 나가면 한국 무용계 하면 미스터 리라는 그 인물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바로 이종호 회장님이세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미스터 리 쪽은 그래도 한국 무용이다라는 신뢰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좀 조건이 안 좋더라도 한국에 들어가서 미스터리 그 페스티벌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이거는 한국에 어느 정도 그 공연 시장이 알려지는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해비치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수장이 계속 바뀌다 보니 이게 정책 따라서 그 페스티벌 자체도 변화되는데 그 변화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저희 나라만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좀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조금 국제사회, 특히 시장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거는 좀 이제 우리나라 인사 정책 또 정책의 문제인데, 그동안은 우리가 주로 공무원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였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3년이면 날아가고 또 새로 뽑고 그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바뀌고, 그러니까 1년 오면 벌써 내년 건 이미 픽스가 돼 있잖아요. 2년 겨우 하려고 그러면 또 나가고 숨가빠요. 업무 파악하기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쭉 몇십 년을 흘러왔는데 이제 글로벌 시장이 완전히 열리고 세계와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는, 독일에서는 20년, 30년을 하면서도 그 무게와 그 어떤 깊이와 네트워크를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금방금방 바뀌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느 문화재단 대표, 당신 거기 갔어? 그리고 제가 바쁘고 조금 또 없어요. 계속 바뀌고, 또 정말 홍길동 버전이야. 어느 뭐 동해 갔다가, 전라도 갔다가. 그리고 계속 해가지고 한 사람이 뭐 그냥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대구 갔다가 뭐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니지 않느냐. 옛날에는 이걸 뭐 공정성 내지는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벌꿀치기도 아니고 벌꿀 할 때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휘자도 그렇고 예술 감독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걸 끝지에 가서 다 풀어먹고 이러니까 이게 전부 예술 환경이라는 게 붕어빵 동네가 돼버려. 다 똑같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우리가 좀 틀을 깨내고, 인사도 인사권자의 그 시장이, 도지사가 인사권의 책임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너무 안에 이상한 변수가 많아가지고 안 될 사람이 되고 될 사람이 안 되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것도 깨야 되고, 그래서 내년 2020년은 우리 인사 정책도 좀 글로벌하게
표준화되고 저번에 현대미술관 그 양반 떠나면서 굉장히 아쉬워했잖아요. 조금 알만하니까 김치찌개 조금 먹을만하니까 떠났다 이거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파괴를 하고 해서. 사실 이제 그 인사를 정책을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예, 제한을 자꾸 해야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그런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저는 그 자리에 온 사람이 사실 또 어떻게 하느냐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자기가 1년, 2년, 3년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이걸 정말 이렇게 잘 뭔가 그 이전에 했던 것보다 더 잘하려고 하면 좋은데. 거의 먹튀라는 거죠. 지금 그게 예. 무슨 문제냐면 온 사람은 전인자 거를 다 뒤집어 버려. 그러니까요. 또 새로 그 인정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의 조직들도 불안하고 맞아요. 또 예술 단체들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숙성이나 완성이 안 되고 예. 늘 새로 만들어. 그게 마치 시장 당선되면 무조건 길 뚫고 뭐 새로 건물 세우고 예. 뭐 이러잖아요. 그러한 그 아주 맞아요. 그 얄팍한 굉장히 후진성 이런 건데 예. 이거 정말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정말 그 자리에 맞는 그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사람을 앉혀놓고 그 사람 능력 안에서 하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어떤 경우에는 그 이제 예를 들어 국립단체에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다면 굉장히 훌륭한 단원들을 불쌍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고문하는 거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차후에 좀 더 정책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극 쪽은 어떻습니까? 연극 쪽 축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떠오르는 게 스파프 얘기를 하셨고요. 스파프도 있었고 서울연극제, 대한민국연극제, 변방연극제 등등 굉장히 많은 축제의 기획들이 있었는데 일단 약간 문제적인 지점들을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서울연극제와 대한민국연극제가 올해 같은 거의 유사한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열렸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연극의 사람이 아니면 이게 서울연극제인지 대한민국연극제인지 왜 갑자기 그 커다란 두 축제가 4월, 5월 한 달에 이렇게 몰려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연극제가 탄생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서울연극제에 대한 안티였거든요. 이제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이. 근데 여전히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정리되지 않은 채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관주도 축제들이 조금 조금 제 눈에는 그런 부족한 면면들이 좀 보였던 것에 반해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축제는 이제 변방연극제였어요. 그래서 변방연극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술감독 이경성 연출이 맡고 있고 올해 그 호주에 같이 오래 작업을 해왔던 호주에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렌터스 극단이라는 그 예술감독이랑 이제 공동 예술감독을 하면서 이제 축제의 좀 담론을 좀 이렇게 풍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예술감독의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2019년 연극계 몇 가지 이제 동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실 크게 보면 연극계 동향이기도 했지만 작게 보면 변방 연극제에서 이렇게 감지됐던 그러한 경향이기도 해요. 뭐 장애, 난민, 뭐 부동산 정책 등등등 청년들의 어떤 그 거칠지만 굉장히 그 날선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된 어떤 축제라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변방연극제가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은 축제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내부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페스티벌 봄이 있었어요. 되게 연극계 중요한 축제였고 연극계를 좀 반보 정도 이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견인하던 축제였는데 그 축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그 김성희 선생님께서 이제 예술 감독으로 축제를 도맡아 오셨었는데 이제 김성희 예술 감독 이후에 그게 제대로 예술 감독이 바뀌면서 축제가 급격하게 좀 흔들리고 지금은 더 이상 축제를 지속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 개인이 그 어떤 축제에 대한 신뢰와 명성을 이렇게 잘 축적을 해놓으셨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사라져버려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제가 해외 유학하던 시절에 다른 축제들은 잘 모르는데 해외 예술감독이나 연출가들이 페스티벌 봄을 진짜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축제가 사라졌다라는 게 되게 서글프네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럼 그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네, 그 장이 거창은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거창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거창도 되게 축제가 왜소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창도 문제가 많았었고 그 문제가 터지면서 거창은 되게 왜소화되고 사실 이것도 문제네요. 제가 지방 축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못 갖고 서울에서만 이렇게 진행되는 축제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도 문제이긴 한데 거창도 글쎄요. 거창은 제가 주목을 잘 못 해봤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년에 이제 열심히. 네, 제가 좀 더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국악도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어느 축제라고는 얘기는 굳이 안 하겠지만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축제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더 많은 시민 국민과 함께 즐기는 자리라는 기본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출연자가 더 많았던 축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실망했고, 아, 이걸 왜 이렇게 세금을 내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끼리끼리, 왜 카르텔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이제 누가 출연하고 보면 딱 보여요. 아, 이건 뒤에 누가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이제 뭐, 축제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그 내용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지금 우리 남지수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예술 감독이 바뀌면서 없어지기까지 하는 사실 결국은 사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또 드렸지만은 정말 자기 역할을 다 했을 때, 잘했을 때 모든 게 다 같이 올라가는 건데 그 역할을 잘 할 수 없는 사람한테 그걸 맡긴다든가 맡아가지고 개인적인 사리사욕 사실 이제 그런 경우 왕왕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큰 틀이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굉장히 정말 끔찍하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정말 정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아이들, 아까 우리 이제 장소 선생님 잠깐 이제 아이들 얘기를 했는데, 저도 오늘 공교롭게 이제 그 남산국악당에서 열리는 영재국악회라는 이제 공연을 보고 왔어요. 저도 지금 이제 영재원에 이제 강사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영재원 강사로 나가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국악을 하고 있다는 거에 깜짝 놀랐고요. 특히 이 영재국악회에서는 매주 공연을 합니다. 그게 벌써 2015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아이들이 거의 이제 초등학생들까지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아이들과 그 가족까지 오면은 그 관객층이 그 남성학당이 한 300석 되는데 제가 자꾸 발표해도 100명 채우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이제 아무튼 가족들이 와서 그 아이들이 하는 걸 보고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이 아직이 이제 시작이니까 뭐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미래에 정말 또 우리 전통 음악을 이어갈 아이들이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그런 아이들 대상 아니면은 그 아이들이 가는 그런 이제 예술 정책 같은 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예 말씀해 주시죠. 그게 이제 아직도 우리는 그 아이들 어린이에 대한 그 작품에 그 특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8월달에 유인택 사장 오시고 두란도트를 한 2주간 했어요. 그 청소년용으로 하고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방학 때 청소년 프로그램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 어린이, 음식에서 특별히 구분이 되잖아요. 어린이들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어머니들은 아이들은 더 그 첨가물이 안 들어간 그런 어릴수록 더 첨가물이 안 들어간 순수성을 보이잖아요. 방부제가 안 들어간. 마찬가지로 이 작품성에 있어서 어린이를 위해서 만든 작품들을 해야 돼요. 어른 옷을 줄여가지고 어린이 입히든 그건 아니죠. 큰 작품을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어느 부분에서 뭐 마술적인 게 나온다, 재밌다 그래서 줄여서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에 맞게 제작된 어린이의 그 성격에 맞는 그런 작품들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는 그런 경우 그 아이들은 백지 상태에서 이걸 처음 경험하는데 우리 것을 먼저 보여줄 거냐 외국 것을 보여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먼저 우리 것을 먼저 느끼면 그 아이들이 우리나라 작품을 이해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거의 90%가 외국 작품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헨젤과 그레텔이라든지 뭐 이런.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순수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작곡가들의 작품들도 좋은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되는데 공공에서는 우선 편의주의 또 어떤 작품을 했을 때 야 누구 걸 하냐 뭐 이런 말을 들을까 싶어서
뭐 외국 작품만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이태리에서 온 연출가를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린이들에게 보여줄 작품을 미리 유치원이면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들을 미리 몇 달 전에 만나요. 어떤 작품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 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이 작품을 미리 다 설명을 하고 악보를 준대요. 그래서 그 중에 나오는 아리아 하나나 어떤 작품을 학교에서 직접 가르쳐 가지고 애들이 들어왔을 때는 아리아를 다 외워서 들어오는 거예요. 평소 때 6개월 전에 공부를 해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페라를 보고 나오면서 그 아리아를 자기가 입으로 흥얼거리는 게 얼마나 한 편을 보더라도 그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교육과 현장이 연계돼서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일회성으로 가서 보여주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오늘 좀 주제가 좋은 것 같아요. 미래 관객 개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하듯이 어제도 그 윤학원 선생님 이런 분들을 만났더니 어릴 때 합창을 해야 된다. 그때 악보를 봐야 된다. 그래야 이게 한번 배우면 성년이 돼서 평생 죽을 때까지 합창을 즐기면서 사는 또 관객이 되는 이런 것을 하는데 이 기초교육에서 좀 더 정성스럽게 좀 더 깊이 있게 이걸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어린이 정책이 어린이 예술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중학교 때는 사실 그 다 합창대회 했잖아요. 근데 합창대회 요즘은 했죠. 다 국영수회는 하니까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연극 같은 경우는 어린이 이제를 위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연극의 아이들 공연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축제가 이제 겨울 축제죠. 아시테지 연극제가 대표적인 아동 청소년 연극제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아동 청소년 연극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근데 이제 이번 이제 구스테이지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조금 내가 보는 거를 넓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리틀 뮤지션이라는 아동극 공연에 대해서 리뷰를 한 편 쓰기도 했었고 좀 의식적으로 좀 보고자 하는데요. 어쨌든 그 아시테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이제 국립극단의 그 산하 연구소에 아동 청소년 연극 연구소가 있어서 이제 그쪽에서 중심적으로 아동극을 개발하기도 하고요. 저는 민간 쪽에서 조금 최근에 돋보이는 것이 브러쉬 시어터라고 극단 이제 제작 극단인 것 같아요. 저 브러쉬 시어터가 굉장히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을 통해서 아동극 레파토리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열의를 쏟고 있고 해외 공연을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국내에서 자기들의 콘텐츠를 인정받기 전에 좀 해외에서 먼저 인정받고 역으로 조금 국내에서도 이렇게 좀 다시금 보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을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레파토리를 생산해내고 있어서 그 극단의 운영이라든지 그 제작의 어떤 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내년에 인터뷰를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대상 중에 하나가 그 브러쉬 시어터의 대표님, 그 이길준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 그 이길준 대표님하고 언제 한번 인터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평론가로서 아동 청소년 연극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용쪽은 어떻습니까? 무용 말씀드리기 되게 민망할 정도로 잘 모르긴 한데 제가 아는 한 이렇게 아시테지처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연극 축제라든가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아동 무용을 이렇게 표방을 하는 그런 단체도 아직은 없는 것 같고 물론 단체들이 조금씩은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제 각 극장마다 있는 상주 단체들이 자신들의 어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이제 가족극이나 가족 무용극이나 이런 걸 만드는 차원에서 좀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목받은 작품이나 화제가 된 거는 그렇게 크게 기억나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국립현대무용단에서 아동 무용을 표방을 하고 이제 첫 작품이 나오는데 이게 국립현대무용단이 아동 무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라기보다는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고 준비를 시작한 게 벌써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나오는 건데 이제 그것도 이제 서울세계무용축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했던 곽아람 씨가 이제 국립현대기획팀에 들어가면서
이제 국립현대무용단의 어떤 공공성 측면을 좀 강화하면서 이제 어린이 무용극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세계무용축제 이제 예술 감독님께서 해외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국공립무용단들은 해외 국공립을 전부 아동을 위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른 옷을 줄여서 어린이 걸 하면 안 된다, 어린이 전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전용의 어떤 작품들이 안무되고 만들어지고 하는 걸 보시면서 계속 그걸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세계무용축제도 이제 2005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인어공주라는 김선희 무용단, 김선희 발레단에서 처음 했었는데 그 작품은 아직도 해외 공연을 나가요. 작년에도 뉴욕의 시티센터에서 공연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작품인데 그게 2005년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이면 15년 동안 거의 그 작품 하나 외에는 특별하게 아동무용이다라고 아동무용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없는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어떤 이 브러쉬 띄어라 지금 얘기하니까 너무 궁금해요. 저도 어떻게 펀딩이 되고 어떤 주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해외 마케팅까지 나갈 수 있나 저도 참 궁금하고 저도 좀 아동무용의 어떤 실태를 좀 더 조사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제가 작년이 아니네, 올해 이제 예술전당에서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에 이제 앞바닥을 가지고 좀 참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서울 발레시어터에서도 그 아동을 위한 무용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줬고 또 그 극단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본 극단과 예술무대 산이라는 그 극단과 그다음에 이제 일본 작품하고 합작으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작품들이 있었는데 사실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그 페스티벌,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페스티벌은 관객들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그 작품들은 좀 수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하고 저는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관객들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 관객들이 엄마 손을 잡고 와서 과거에는 엄마들이 보지 않고 그냥 아이들만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하는 그런 좀 약간 일반적인 그 광경이었다면 그때는 엄마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앞바닥이었는데 앞바닥이라는 그 타이틀이 좋듯이 아빠가 같이 들어가서 오히려 엄마는 밖에 있었고 아빠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그런 관심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 근데 내용 자체도 아빠가 엄마랑 육아를 하면서 거기서 오는 그 좌충우동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포장도 참 잘했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아빠들이 이제 와서 보면서 그걸 공감하면서 아빠를 이해하는 어떤 그 메시지를 아이들도 느꼈고 아빠들도 와서 그걸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연 예술이 특히 아이들을 위한 거는 아이들에게 메시지도 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했고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가 또 저희 이제 나중에 미래 관객들로서 보여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또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의정부 음악극 축제에서 저희 처음에 했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고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극을 저희가 만들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모든 그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 배우를 뽑아서 만들었었는데 이게 지금은 시민이 아닌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음악극 아카데미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그 시기에 많은 꿈을 갖잖아요. 내가 뭘 되고 싶을까라는 꿈을 가졌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직접 뮤지컬 배우로서 그 지금 현재 참가를 했고 그게 이제 겨울 동안 이제 6개월 정도 그게 아마 아카데미가 운영이 되고 그 친구들이 또 공연을 이렇게 보여주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부분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옆에서 멘토링하면서 이렇게 해서 의정부의 한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 뮤지컬을 선생님하고 같이 만드는, 그러니까 약간 의정부 음악극 축제로 인해서 의정부에 그런 시너지를 주는 게 이게 바로 또 좋은 그 모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어린이에 관해서는 저도 할 말이 많은데 우리 김영 씨 먼저 하시죠. 지금 이제
지금 시즌에 제일 핫 이슈가 되는 거는 확실히 국립현대무용단의 루돌프 작품이 인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그 국립현대무용단에서 이제 워크숍을 진행하고 그때 저도 참여했었는데 그 안무가께서 이제 어린이를 위한 작품이라기보다 전체 관람감이 가능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어린이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새로 오신 또 안무가는 완전 어린이 공연을 표방한 안무가가 이제 오셔가지고 또 여러 우리나라 안무가들한테 교육도 하고 또 많은 아이들이랑 같이 이번에 그 루돌프 안무한 이경구 안무가랑 계속해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교육도 하면서 이제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홍보도 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잡지에 가을에 경북 도립무용단에서 미소랑 꿈마을이라는 이혜원 안무가가 만든 어린이 무용 작품이죠. 그것도 이제 한번 공연된 적이 있었고 해서 되게 여러 곳에서 어린이를 위한 작품들이 지역 곳곳에서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제 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요. 근데 이제 지역 단체라는 한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만 몇 번 공연밖에 못하고 서울에서나 이렇게 널리 알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까 이제 말씀 나온 것 중에 어른 옷을 이제 줄여서 아이 입히는 게 이제 가장 이제 큰 문제인데 국악에서 판소리 사설을 보면 사실 지금 오늘날 그 현대 생활에 아주 안 맞는 적합하지 않은 사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부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깜짝깜짝 놀래. 어른들이 불렀을 때 사실 저희도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어떤 건 정말 심지어 범죄인 것도 그냥 사설로 부르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사실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아이들이 공연하기에 적합한가 아닌가도 중요하고 또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게 해서 미래의 관객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얘네들이 또 커서 진짜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공연도 정말 한번 크게 다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정도만 언급을 하고요.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그 김정이라는 저와 이제 나이가 이제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동해안별 19세 예능 보유자셨던 김석출 선생님의 이제 아드님이세요. 정말 저도 그 강릉 단오국 가면 항상 그 아버님 옆에서 평생 이제 정말 실력 뛰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강사법으로 인한 올해 2학기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아주 좀 너무너무 속상한 그 소식을 이제 들어서 오늘 이제 아마 발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술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저희가 이제 정말 많은 그런 공연 예술을 구스테이지를 통해서 소개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진작 우리가 그 예술인들의 삶을 물론 이제 그 중에는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들도 많죠. 특히 실력에 비해서 명성만 뛰어난 분도 있고 정말 실력에 비해서 너무너무 가려진 분들도 많고 물론 어떻게 우리가 전부 이렇게 다 이렇게 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굉장히 슬프게 오늘 그 뉴스를 비보를 접했는데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그 명인들이 지금까지 강의를 하셨잖아요. 그럼 학력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전통의 보물이 강사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은 전부 지금 학교를 못 나오신다고 하니까 본질적으로 이거는 국가 정책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통의 맥이 끊어지는 그러한 단절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빨리 법 개정을 하고 또 전통 예술인들을 더 이렇게 가치를 높이고 그분들을 대우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용 쪽은 어떻습니까? 뭐 무용 쪽이라고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올 봄에 춤 비평가 협회 모임이 있었어요. 사실 그날은 어떤 비평가 선생님들이 모여서 미학적인 담론을 얘기하는 자리였는데 어떤 선생님이 요즘 이제 무용가들이 다 너무 다원예술 지원 쪽으로만 몰려가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잠깐 하셨다. 그게 거의 완전히 그날 토론의 전체를 차지할 정도인데 무용가들이 그 얘기를 나도 내 예술만 하고 싶다. 그런데 지원이 그렇게밖에 안 나오니 내가 내 예술이 하고 싶지 않아도 그걸 할 수밖에 없다. 100% 국가 지원에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순수 예술가들이 국가 지원이 다 다원예술로 몰리는데 내가 어떻게 다원을 안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그날 다 나왔어요.
뭐 아시겠지만 예술가들은 자기 예술을 하든가 자기 무용단을 아니면 학원을 하던가 학원도 하기 싫으면 뭐 일반인 대상을 뭘 한데 나는 정말 근데 그 많은 예술가들이 내가 학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반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 내 예술성이 떨어진 걸 많이 느낀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내가 그런 거를 싫고 나는 정말 예술가로서만 내 삶을 살고 싶다. 그럼 뭘 하시냐면 일용직, 막노동을 하시죠. 그래서 정말 막노동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을 처음에 꺼내셨던 이제 평론가께서 내가 취소하겠다고 그 말을 무용가들이 자신의 예술의 어떤 자존감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 말 내가 너무 취소하겠다. 내가 현실을 모르는 말이었다라고 그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날 현장에서 너무너무 그 예술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기 힘든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금 조금 주고 작품에만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이게 지원이 되거나 그리고 꼭 금전적 지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제 간접 지원이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연극계도 언제나 힘들고 어렵고 예술가들이 예술가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죠. 너무 최근에 이것도 이제 연극을 통해서 제가 감지한 것인데 연극인들이 연극이라는 행위를 노동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그래서 나의 행위가 노동의 행위라는 사실을 이제 좀 웅변하고 성찰하려는 그런 어떤 태도가 보이는 작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되게 서글펐어요. 그들이 그렇게 예술가로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그래서 연극인들이 정말 그 지원이 없으면 이제 연극을 하기도 너무 힘들고 또 지원은 매년 또 그 기준들이 항상 바뀌어져 가고 최근에는 또 이제 너무 젊은 사람들 위주로만 지원금이 가는 거 아니냐 해서 중견이 또 배제되는 게 아니냐 한 뭐 그런 목소리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지원금에 대해서 정말 이 빠꾸미가 되지 않으면 정말 예술가로 살아남기 너무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그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30년이 되는데요. 이제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으로는 이제 유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 신청을 하면은 이 팀은 자리 잡힌 팀이니까 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수가 않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런 지원금 없이는 사실 예술가들이 지금 활동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이제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창작 쪽에 많은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전통하는 사람들이 전통을 계속 갈고 닦는 것도 참 어려운데 아까 우리 무용 쪽에서처럼 그런 쪽으로밖에 지원금을 낼 수가 없어요. 신청을.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막 엮어서 내는데 그게 결국은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실 그런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예를 들어 직장 어느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다 이제 사업소득으로 받다 보니까요.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한,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부터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전체를 돌아보신 우리 장성훈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이제 지금 학교에서 사실은 정책과 예술이라는 수업과 그다음에 이제 재원조성 관련된 수업을 가르치다 보니까 특히 재원조성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가장 큰 수입원을 저희가 지원금으로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저도 마음은 좀 아프지만 그래도 그것조차도 없다면 저희는 정말 다른 쪽에서 받을 수 있는 수익, 그러니까 티켓 수익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제 그거를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매칭을 하자라고 했을 때 기업들이 과연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주는 그런 사랑은 아직은 안 나온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른 해외나 이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금 관련돼서도 이 나라 도움이라는 거에 이제 딱 묶여버려가지고 사실 이 나라 도움은 저희를 위해서 생긴 건 아닌데, 근데 도움이 조금 이제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이제 기획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기획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기획으로 해서 그 지원금을 받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획비라는 걸 이제 주기 때문에 기획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대가를 받는 거였지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행위자에서 이제 기획자로 이제 바뀌면서 그 기획이라는 단어를 그분들한테, 기획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분들한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생겼기 때문에 그 기획이라는 그 단어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에게 돈 얘기라든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면 학생들이 되게 당황해요. 학생들조차도. 왜냐면은 만약 너희들이 지금 공연을 하는데 이 공연을 얼마에 팔래? 라고 정말 현실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이걸 왜 팔아요?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왜 팔아요? 라는 것보다는 너희도 하나의 노동이고 이것도 노동자로서. 왜냐면 프랑스나 이런 거는,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엔터미덩이라는 걸로 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일을, 그러니까 공연을 하게 되면 그걸 노동의 대가로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도와주는 방법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연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같이 연결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이 그런 인식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상당히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무조건 공연은 좋은 거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공연을 하지만 너희도 그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계약도 해야 되고, 비록 작은 돈이라도 계약은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점차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단지 국가 차원에서든 아니면 뭔가 사회 분위기 자체도 예술가들에 대한 그러니까 물론 예술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예술로 인해서 일반인들도 그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이 좀 분위기가 잡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 굿스테이지잖아요. 이 굿스테이지가 사람들이 다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보지만 빙산의 일각으로 뒤에 안 보이는 부분들은 오리가 얼마나 바빠요. 가려면. 그렇듯이 그 발이나 발 보면 완전히 헤어져 있잖아요. 당신 돈 줄 테니까 그렇게 해볼래?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공기금 지원이라고 하는 창구 하나만을 믿기에는 너무나 짧고 작아요. 또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보다 더 문화에 눈을 뜨고 또 많이 이해를 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미국처럼 이렇게 후원 제도가 이루어지려면 우선 그 스테이지가 이렇게 종이 잡지가 아니니까 마구 뿌리면 돼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그런 거 있다 그러던데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많이 뿌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건 나 상관없는데 내 뉴스 안 나오는데 카톡에 안 뿌리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뿌리는 게 바로 나의 관객을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카톡을 받는 순간 이걸 10만 부, 20만 부, 100만 부까지 올라가면 전부 이제 우리가 관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카톡을 받는 순간 뿌리오 이렇게 거두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탁 선생님이 아주 2020년 신년사를 해주신 거였는데 우리 짧게 아예 이제 말 나온 김에 2020년도에 그럼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각자 우리 한번 다짐을 말씀해 보시죠. 예, 우리 김명현 선생님부터. 저는 일단 아직은 배우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업계 전반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편협한 부분밖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쉽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더 다양한 이제 작업들을 만나고 이제 더 다양한 지역을 또 관심 있게 보고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는 좀 평론 대상의 작품의 그 어떤 범위를 좀 넓혀야겠다는 다짐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2020년이 연극의 해입니다. 문광부에서. 네, 연극의 해라고 선포를 했어요. 문광부에서. 네, 21억의 예산을 유치를 했고요. 근데 저는 기대와 함께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연극의 해가 왜 선포가 됐는지, 과연 뭘 하기 위해서 연극의 해가 선포된 건지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예, 국가에서 선포를 했는데 그 밑에는 아니요, 연극의 해가요. 아니, 네. 문학의 해. 예전에는 네네, 그쵸. 그래서 그 왜 연극인지 사실 그게 저에게는 아직도 저도 잘 모르겠고, 저 같은 사람도 모르는데 이 연극의 해가 막상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지 너무 우려스러운데, 지금 이 문제의식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연극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의 해를 둘러싼 이제 공론화의 작업들이 곧 이제 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연극의 해가 뭐 진행이 이게 열린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극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그 어떤 행사의 주체적인 일원으로 참여하는 그런 어떤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올해 개인적인 바쁜 사정으로 아이고 창피해라.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곳에 다니고 싶었는데 많이 못 다녔어요. 근데 올해 이제 특히 인상적이었던 데는 광주시립 발레단이 이제 자체적으로 창작 발레를 제작했다는 것, 그 다음에 대구시립 무용단에서 이제 해외 무용수들을 영입해가지고 또 신작을 냈다는 거, 이런 것들 되게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시립에서 또 외국인 무용수를 영입하는 게 쉽지 않은 문제고 해서 새해에는 좀 지역의 무용단들을 많이 찾아뵙고 좀 인사드리고 싶고, 또 젊은 안무가들이 사실은 되게 어렵고 힘들게 작업하고 있잖아요. 지원금도 막 여기저기 다니는 문제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젊은 안무가들도 많이 만나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만나러 많이 다니겠습니다. 네. 네. 그 시나르가 처음 만들어진 게 바로 그 퀘벡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자신들만의 시장이 너무 작다 보니 해외로 눈을 돌리자라는 의미로 해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희도 지금 팜스에 예술경연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팜스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코리안 스테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 이제 해외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단체들에 대한 컨설팅도 좀 더 많이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굿스테이지를 위해서는 저도 이제 사실 예술가들이 정보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정보들에 대해서 좀 약간 이렇게 편협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지원금을 찾겠다 그러면 정책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연극의 해 같은 경우도 문화체육관광부만 들어가도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예산이 내년이 5,900억이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어떤 돈들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좀 많은 그 도움을 받으실 것 같고요. 네, 굿스테이지에 그런 거 많이 올릴 테니까 굿스테이지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거고, 또 이제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좋은 축제 그리고 좋은 국제 교류에 대한 그 공연들, 이런 거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십시오. 선생님 혹시 끝으로 하실 말씀 더 있으세요? 또 기회를 준다면 그 올해 예산이 보니까 뭐 6조 내년에 몇천억인가 하는데, 이걸 면밀히 분석해 보면 예술 자체로 오는 게 많이 없어요. 또 뭐 도서관 짓고 뭐 스포츠 조금 많이 빠져서 내년에는 국회를 조금 이렇게 그걸 해서 예술인들에게 돈 보따리를 좀 많이 가져오는 그 일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원 자체가 소스 자체가 적으면 뭐 나눠 먹을 게 없잖아요. 좀 많이 제가 가져오는 그 일을 2020년도에는 해보고 싶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국악 공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가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저도 서울 위주로 다녔었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좋은 공연 있다고 하면은 열심히 어디든지 달려갈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국악인 여러분들도 힘 많이 내시고요. 사실 이제 다들 힘들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다녀도 우리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그래도 오늘보다 낫겠지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굿스테이지가 또 다른 1년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테니 많은 분들이 더욱더 응원해 주셔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또 국악을 하도 많이 쓰니까 제가 여기 발행인인 줄 아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발행인은 직접 이 영상을 찍고 계시고 항상 현장에 다니시는 우리 송인호 대표님이 계십니다. 송인호 대표님도 굉장히 고전을 많이 하고 계신데 더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 저쪽에 지금 이제 김종필 씨가 JP라고 하는 아우로 활동하고 있는 JP 씨도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약간 좀 문제가 있지만 예. 예, 굉장히 열심히 그래도 저기 우리 송인호 대표님 구사를 들으면서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 우리 모두 구스테이지뿐만이 아니라 구스테이지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저희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새해 한번 인사하죠.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